오늘 아침 현관 앞에 놓인 조간신문을 집어들 때만 해도 제 손은 그저 늙고 메마른 70대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습관처럼 사회면 귀퉁이를 훑어내려가던 제 눈동자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한국인 여성 고독사. 이름 강하원. 향년 75세. 강하원. 그것은 제 이름입니다. 주민등록증에도 지금 사는 이 작은 임대 아파트 계약서에도 분명히 적혀 있는 제 이름 석자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원이라는 여자가 며칠 전 뉴욕의 공원 벤치에서 영양실조와 추위로 얼어 죽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죽은 그 여자가 진짜 강하원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비좁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살아 숨 쉬고 있는 제가 오히려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가슴 깊은 곳 아주 깊은 우물. 바닥에 던져두었던 돌멩이 하나가 5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와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려옵니다. 마치 그날의 살을 애는 추위가 다시 찾아온 것처럼. 창밖에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제 마음속엔 다시 1970년의 회색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죽었습니다. 내 이름을 빌려 쓰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던 그녀가 결국 저 먼 타국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건 어쩌면 50년 전 그날 밤. 이미 죽어버렸던 저의 청춘이 이제야 비로소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심지어 저 자신조차 잊으려 애썼던 그해 겨울의 비밀을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처절했고 우정이라 부르기엔 너무 위태로웠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1970년 서울 맥케안. 최루탄 냄새와 비릿한 잉크 냄새가 뒤섞여 있던 청계천의 어느 낡은 골목으로 돌아갑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20살의 저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뱉어낸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미군 병사를 따라 미국으로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고향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온 저는 청계천. 헌책방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인쇄소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습니다. 해성문화사 간판은 그럴싸했지만 실상은 기계 2대가 겨우 돌아가는 영세한 공장이었죠. 낮에는 청첩장이나 명함을 찍고 밤에는 대학생들이 가져오는 유인물을 몰래 찍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제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계에 기름을 치고 활판 사이사이에 낀 잉크 찌꺼기를 닦아냅니다. 하루 종일 덜컹거리는 기계 소음 속에서 종이를 나르고 접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곤 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새까만 잉크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항상 시큼한 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삶에 대한 애착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딱 제 꼴이었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골방에 누워 천장에 핀 곰팡이 얼룩을 세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겨울만 넘기면 죽어야지. 아니, 벚꽃이 피면 죽을까. 그렇게 죽음을 예약해두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가던 제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쇄소 사장인 김민우 씨였습니다. 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저보다 고작 5살 많은 명문대 휴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단정한 뿔테 안경 너머로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원아, 밥은 먹었니? 하원아, 춥지 않니? 난로 좀 쬐고 해라.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인쇄소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절이 불편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식모살이 같은 제 처지의 명문대생의 호의는 사치스러운 동정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매일같이 마주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다 보니 어느새 제 시선은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가 잉크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칠 때, 그가 돋보기를 쓰고 교정지를 꼼꼼히 들여다볼 때, 그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에 맞춰 작게 흥얼거릴 때, 제 심장은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거리곤 했습니다. 물론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별 같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 별빛조차 닿지 않는 지하방의 곰팡이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저 그가 퇴근하고 나면 그가 앉았던 의자에 슬며시 앉아보거나, 그가 마시던 찻잔을 몰래 씻으며 그 온기를 느껴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각. 인쇄소 셔터 문을 반쯤 내리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 형 있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 씨가 황급히 뛰어나가 셔터를 올리자 찬바람과 함께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민우 씨가 묻자 남자 중 1명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경찰이 쫙 깔렸어요. 학교 앞도 하숙집도 다 털렸대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들은 당시 수배 중이던 운동권 학생들이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불순분자들이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민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원아, 미안한데 오늘 밤만 이 사람들 좀 숨겨주자. 안채에는 보는 눈이 많아서 안 돼. 내 방이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제 방은 인쇄소 안쪽 창고를 개조해 만든 한평 남짓한 쪽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저만의 동굴 같은 곳이었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민우 씨의 부탁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었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부터 제 좁은 방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가장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던 여학생 1명만이 제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진. 훗날 제 이름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될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처음 본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외투는 찢어져 있었고 운동화 한쪽 끈은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저분한 행색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 저 같은 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확신에 찬 지식인의 눈빛이었습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해요.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그녀는 건조하게 말하고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이불을 꺼내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마에서는 불덩이 같은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누워있는 낯선 여자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경찰이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나까지 잡혀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은 이상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명문대 여대생을 이토록 비참한 몰골로 만들었을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자처하는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민우 씨가 몰래 넣어주는 밥과 약을 그녀에게 챙겨주었고 그녀의 대소변까지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꼬박 앓았습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기도 했고 어머니를 찾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 강해 보이던 눈빛이 흐려지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는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여자도 아프고 외로운 20살 여자애에 불과하구나.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녀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이름이 하원이라고 했죠?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네, 강하원이에요. 하원 씨는 꿈이 뭐예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꿈이라니.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제게 꿈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꿈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제 대답에 그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싱겁기는 나는요, 세상을 바꾸는 게 꿈이에요. 거창하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 독재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내 꿈이에요. 그녀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방 안에서 그녀만이 홀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가 부러웠습니다. 아니, 질투가 났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기는 신세이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꿈을 말할 수 있는 그녀의 그 자신감이 초라한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원 씨도 꿈을 가져봐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할 일도 많으니까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말한 넓은 세상이라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다가오게 될지를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더욱 두꺼워졌지만 인쇄소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경찰의 감시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원아, 부탁이 하나 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이대로 여기 있으면 위험해. 곧 들이닥칠 거야.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신분증 검사가 너무 심해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괴로운 표정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제가요? 제가 뭘? 미진이에게 내 신분증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분증을 빌려달라니. 그건 단순히 물건을 빌려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잠깐이면 돼. 여기만 빠져나가면 곧바로 돌려줄 거야. 응? 하원아,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민우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항상 의연하고 듬직하던 그가 제 앞에서 이렇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미진이라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동지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연인이라는 것을요.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쓰려왔습니다. 내가 짝사랑하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위험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무섭다고 싫다고 소리치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의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바보 천치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위해, 아니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제 인생을 걸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강하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제 삶이 이제 곧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제 여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미국으로 가기 위해 몇 년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힘겹게 만든 여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겠다는 제 유일한 희망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 여권을 손에 쥐고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미진 씨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아갈까? 못하겠다고 할까?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기침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내 손안에 들린 여권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고 있는 것은 제 손이었을 겁니다. 초록색 표지 위에 박힌 금박 글씨. 대한민국 여권. 그것은 제게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더 이상 남의 집 더부살이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외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였습니다. 그 비상구를 제 스스로 닫아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민우 씨의 간절한 눈빛 때문에 말입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미진 씨가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여권으로 꽂혔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발견한 듯한 절박하고도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하고 치미는 것 같았습니다. 미진 씨는 낚아채듯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원 씨.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꼭 살아서 갚을게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분신과도 같은 여권이 그녀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제 영혼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상실감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민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교한 칼과 접착제,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미진 씨의 증명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작업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공문서 위조. 걸리면 감옥에 가야 하는 중죄였죠. 하지만 민우 씨의 표정은 비장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투사의 얼굴처럼 그는 혀를 깨물어가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원아, 잠깐만 뒤돌아 있어 줄래?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내 이름이, 내 얼굴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민우 씨의 칼끝이 여권 사진 위에 투명한 비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미세한 소리와 함께 비닐이 벗겨지고 20살 앳된 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관 아저씨가 웃어요, 아가씨. 라고 소리쳐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촌스러운 단발머리 소녀였습니다. 민우 씨는 망설임 없이 칼로 제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제 사진.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나의 20살. 그리고 그 빈자리에 미진 씨의 사진이 붙여졌습니다. 지적이고 세련되고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강하원이라는 이름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강하원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가 이제부터 강하원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우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미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미진아. 이걸로 나갈 수 있어. 미국으로 가면 안전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인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방구석에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포옹 사이에 제가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감동적인 드라마. 저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 일 혹은 소품 담당자에 불과했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원아,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를 살렸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 그 말이 그토록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 씨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무서웠다고 가지 말라고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 제가 억지로 웃고 있었던 것처럼. 네, 다행이에요. 제 목소리는 건조했고 제 마음은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쇄소 뒷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미진 씨를 공항까지 데려다줄 조직의 차라고 했습니다. 미진 씨는 제 낡은 코트를 빌려 입고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가난한 고학생 강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원 씨, 건강해요.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민우 오빠를 부탁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서 남겨진 연인을 제게 부탁한다니. 그것이 승자의 여유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을까요? 잘 가요. 조심하고요. 저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아니, 저의 분신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녀가 차에 오르는 순간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장례식 운구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유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꿈, 나의 미래가 저 차에 실려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민우 씨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사지로 떠나보낸 남자의 눈물.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슬픔 앞에서 저는 감히 위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발자국 뒤에 서서 그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1미터의 거리. 그 새벽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 시렸습니다. 코끝이 아려오고 손발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 이름도 잃고 꿈도 잃고 사랑조차 얻지 못한 나는 이제 어떤 희망으로 이 겨울을 버텨야 하나? 텅 빈 인쇄소로 돌아왔을 때 제 방은 더욱 춥고 좁아 보였습니다. 미진 씨가 머물던 자리에 그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칼로 도려내진 제 증명사진 조각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반쯤 잘려나간 제 얼굴.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 않은 눈. 그날 밤 저는 그 사진 조각을 손에 쥐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끙끙대며 울었습니다. 민우 씨가 들을까봐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제 청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며칠 후 민우 씨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 미진이가 가면서 맡겨둔 거야. 그리고 이건 내 성이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제 여권값, 제 이름값, 그리고 제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쌀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연탄도 사야 했으니까요. 현실은 로맨스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비련의 여주인공 흉내를 내기엔 저는 너무 배가 고팠고 너무 추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돈 봉투를 챙겨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 씨는 그런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원아, 당분간은 조심해야 해. 경찰이 올 수도 있어. 누가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해. 알았지? 네, 알아요. 그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비밀이 셀까봐 단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다정한 말투에 또다시 가슴이 설레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며칠이 지나고 인쇄소에는 다시 일상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인쇄기를 돌리다가 민우 씨가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쉴 때면 저는 압니다. 그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을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그리움 속에는 강하원이라는 이름이 가득 차 있겠지만 그 강하원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마저 빼앗긴 채 그저 어이, 저기, 아가씨로 불리는 익명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검은 군홧발 소리가 인쇄소 바닥을 울리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여기 김민우가 누구야? 형사들이 고함을 치며 집기들을 엎었습니다. 민우 씨가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인쇄만 했습니다. 민우 씨가 소리쳤지만 형사들은 몽둥이로 그를 내리쳤습니다. 퍽,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우 씨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야, 너는 뭐야? 여기서 뭐하는 년이야? 그가 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애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이 뭐야? 형사가 물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이름을 말해도 되는 걸까? 혹시 미진 씨가 잡힌 건 아닐까? 내가 강하원이라고 하면 미진 씨의 가짜 여권이 들통나는 건 아닐까?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순자예요. 어릴 적 죽은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낯선 이름.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저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에이, 시시한 년. 야, 저놈만 끌고 가. 형사들은 피투성이가 된 민우 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우 씨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잡혀가서가 아니라 제가 제 입으로 제 존재를 부정해버렸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쇄소 셔터가 내려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흩어진 종이들이 난장판이 된 바닥에 앉아 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권을 준 순간 서류상의 강하원은 사라졌고 형사 앞에서 거짓말을 한 순간 현실의 강하원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강하원이라는 여자는 없습니다. 미국으로 간 가짜와 이곳에 남은 유령만이 존재할 뿐. 그날 이후 저는 인쇄소를 떠났습니다. 민우 씨가 잡혀간 곳에 더 이상 머물 이유도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짐을 싸서 나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제 어깨 위에, 머리카락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저는 눈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서 있는 공중전화가 보였습니다. 동전을 넣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얼을 돌릴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미국에 있고 민우 씨는 감옥에 있고 미진 씨는 강하원이 되어 떠났습니다. 뚜마이너스 끊어진 신호음만 듣다가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죽은 듯이 살자.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자.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치러야 할 죗값이니까. 그렇게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기차를 타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낯선 곳으로 숨어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1970년 겨울, 20살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 후로 50년.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강산이 5번이나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철저히 숨죽여 살았습니다. 서울을 떠나 정착한 곳은 충청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강하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서울댁으로 일터에서는 김씨 아줌마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꿈. 공항 검색대에서 미진 씨가 잡혀 저를 손가락질하는 꿈. 민우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왜 자기를 버렸냐고 원망하는 꿈. 자다가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닦아내는 밤이 수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눈과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자 불안감은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질긴 그리움과 회한이 잡초처럼 자라났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사는 주제에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고 혼인신고를 한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참하고 일 잘하는데 왜 혼자 살아? 하며 중신을 서겠다고 나설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혼자가 편해요.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 팔자라 그래요.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듯 그렇게 말하며 돌아설 때마다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남의 밭일을 거들어주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남의 부모 수발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고될수록 잡생각은 줄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어갈수록 1970년의 기억은 점점 흐릿한 흑백 영화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진 씨가 제 여권을 들고 떠난 날이자 제가 민우 씨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 밤. 그날이 오면 저는 방구석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 씨가 주었던 돈 봉투의 껍데기, 그리고 그날 밤 미진 씨가 남기고 간 찢어진 운동화 끈 한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루만지며 저는 혼자만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죽어버린 내 청춘을 위한 제사, 그리고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가짜 강하원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잘 살고 있니? 내 이름값. 잘하고 있니? 내가 행복해야. 내 희생이 헛되지 않을 텐데. 가끔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연락 한 통 없을까? 살아서 갚겠다던 그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을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식이 없는 것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닿았다가 과거의 일이 들통나면 그녀도 나도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은 잔인하리만치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민주화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1970년의 겨울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우 씨 소식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다더라. 국회의원이 되었다더라. TV 화면 속에 비친 그는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인자한 미소, 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워진 눈매. 화면 속의 그를 볼 때마다 저는 화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었네요. 잘 살고 있었네요, 민우 씨.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그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가 옛날 인쇄소 시절을 회고하거나 도와준 사람들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한 페이지 혹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까마득한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걸까요?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서글픔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쳐 지켜준 사람이 나를 기억조차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우편함에 발신인이 없는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해외 소인이 찍힌 누렇게 바랜 봉투.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미진 씨.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편지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센트럴 파크의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늙고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한 미진 씨였습니다. 아니, 강하원이었습니다. 하원 씨, 너무 늦게 편지를 씁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살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찾으려 노력했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더군요. 하원 씨, 나는 당신의 이름을 훔쳤지만 당신의 인생까지 훔칠 수는 없었습니다. 여권 속의 강하원은 나였지만 진짜 강하원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부디 나보다 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구구절절한 변명도 돈다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고백과 사과뿐.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물에 번져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편지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녀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남의 이름을 쓰고 사는 삶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편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연락은 끊겼고 저는 답장을 보낼 주소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서 그녀의 부고를 본 것입니다. 강하원, 향년 75세.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제 50년의 기다림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강하원은 없습니다. 그녀도 죽었고 저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남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만 입던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가득한 낯선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하원아. 정말 고생 많았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평생 남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불쌍한 내 자신에게 처음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뉴욕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녀와 민우 씨와 그리고 제 청춘이 묻혀있는 그 옛날의 인쇄소 자리로 가보려 합니다. 거기서 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이 긴 이야기를 끝맺으려 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신은 구두가 발 뒤꿈치를 아프게 짓눌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 장소에 늦은 사람처럼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가는 사람처럼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지하철 경로 우대석에 앉아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숲,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은 빌딩들. 제가 기억하는 서울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연탄 가스 냄새가 골목을 메우고
전차 소리가 덜컹거리던 그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세상이 거대한 지우개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교복 입은 학생 하나가 제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고맙다 하고 앉으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눈에 저는 그저 힘없고 쭈글쭈글한 노인네로만 보이겠지요. 제 가슴 속에 50년 전에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있다는 걸, 제가 한때는 사랑을 위해 인생을 던진 무모한 청춘이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요. 종로 3가역에 내려 청계천 쪽으로 걸었습니다. 수표교를 지나고 공구 상가 골목을 지났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참 무섭더군요. 그 많은 빌딩과 네온 사인 속에서도 제 몸은 옛날의 그 길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쯤이었는데 저는 어느 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건물. 1층에는 세련된 커피숍이 들어서 있고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해성문화사. 기름 냄새와 잉크 냄새가 진동하던 그 낡은 인쇄소가 있던 자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민우 씨가 밤새워 등사기를 밀던 곳. 미진 씨가 숨죽여 울던 골방. 그리고 제가 가슴 졸이며 그들을 훔쳐보던 그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건물 앞 화단에 힘없이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노파가 그들 눈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화려한 카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50년 전에 그 낡은 셔터 문이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환청처럼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하원아, 커피 한잔 할래? 민우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휴대폰을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낯선 회사원들 뿐이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장소가 이렇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허무했습니다. 가방에서 신문 기사를 오려낸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뉴욕에서 죽은 강하원. 그리고 이곳 옛 인쇄소 터에 앉아 있는 나. 우리는 둘 다 갈 곳을 잃은 유령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국을 잃고 타국을 떠돌다 죽었고 저는 제 이름을 잃고 과거의 시간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진 씨. 저는 나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거기선. 춥지 않아요? 거기선. 배고프지 않아요?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해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내 이름 무거웠지요? 나 대신 강하원으로 사느라 참 많이 힘들었지요? 원망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민우 씨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않았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수없이 저주했던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시대가, 역사가, 그리고 잔인한 사랑이 만들어낸 또 다른 희생양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어쩌면 서로의 인생을 담보로 잡힌 채 살아온 쌍둥이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단 구석의 흙을 조금 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50년을 간직해온 그 낡은 운동화 끈을 꺼냈습니다. 미진 씨가 떠나던 날 신고 있었던 운동화의 끈. 그녀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 저는 그 끈을 흙 속에 묻었습니다. 이곳이 그녀가 돌아오고 싶어 했던 고향이고 그녀의 청춘이 머물던 곳이니까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 이름. 이제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져가요. 저 세상 갈 때 노잣돈으로 써요. 흙을 덮고 토닥토닥 두드리는데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눈물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이 되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창밖으로 저를 내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50년을 참았던 울음을 여기서 다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듯한 앳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슬개우셔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걱정스런 눈빛. 20살 무렵에 저를 닮은 그 선한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고마워요, 아가씨.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속을 녹여주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인쇄소였던 거 아세요? 제가 묻자 아가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인쇄소요? 정말요? 저는 여기가 원래부터 카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지요. 이 아가씨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고 저의 1970년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옛날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주지 않아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 땅 밑에 이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화석처럼 박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지고 도로에는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문득 민우 씨가 생각났습니다. 성공한 정치인 김민우.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도 오늘 뉴욕에서 온 그 부고 기사를 보았을까요? 보고서 옛사랑 미진이를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탈출시키기 위해 희생했던 저 강하원을 잠깐이라도 생각했을까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잊었다면 슬플 것이고 기억하고 있다 해도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가 자신이 꿈꾸던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딛고 선 그 자리에서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쁜 편지지와 봉투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 희미한 조명 아래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원아, 진짜 강하원아, 이제 돌아와.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살던 그림자 놀이는 이걸로 끝내자. 뉴욕으로 간 강하원은 죽었지만 여기 있는 너는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어야 그녀도 기억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 고개 들고 살아. 죄 지은 사람처럼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내 이름 석자 부르며 살아. 집에 도착하니 어느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거실에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오늘 산 편지지를 올려놓고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를 그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술잔을 2개 채웠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 다른 하나는 먼 길 떠난 그녀를 위해. 받아요, 미진 씨.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허공에 잔을 부딪히고 독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짜릿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다 끝났구나. 50년을 짓눌러온 비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저는 가진 것 없는 독거노인이고 세상은 저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을 겁니다. 잃어버렸던 제 권리를 찾고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리고 매년 눈이 오는 날이면 눈사람을 만들 겁니다. 하얗고 예쁜 눈사람 말고 연탄재 섞인 잿빛 눈사람을 만들 겁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깨끗하지 않지만 가장 차가운 곳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버티던 그 시절의 우리를 닮은 회색 눈사람을요. 그 눈사람에게 제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도 불러줄 겁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가 해야 할 유일한 의무이자 예일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바보 같다고 혀를 찰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나온 그 시절, 그 야만의 시대에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비록 그 결과가 비극으로 끝났다 해도 그 마음마저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저 강하원은 비록 사랑을 얻지도 못했고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겨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용감했으니까요. 지금 창밖을 보니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태양이 떠오르려 합니다. 저도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제 남은 인생을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죽은 그녀 목까지 열심히 끈질기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이 있다면 오늘 밤은 그 이름을 한 번쯤 불러주세요. 잊히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늙은이의 주책 같은 넋두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 남은 날들이 외롭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